평안하시죠? 봄날의 추억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루가 더 가벼워지고 알아두면 삶이 편해지는 정보와 이야기 바로 전해드립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온 당신께 묻겠습니다. 친절하게 대했던 사람이 되레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한 적은 없었습니까? 도와준 사람이 당연하다는 듯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배려한 사람이 그 배려를 약점으로 여기고 먼저 손 내민 사람이 그 손을 밟고 올라선 경험 말입니다. 당신이 느낀 그 억울함, 그 허탈함, 그 배신감은 정당한 감정입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착했고 충분히 친절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남에게 친절하라고 베풀라고 참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친절이 미덕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친절이 독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친절은 무조건적인 미덕이 아니라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친절이 관계를 살린 경우와 관계를 망친 경우를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배려가 평생의 감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이 당연함이 되고 결국 당신을 이용하고 소진시켰습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친절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달랐습니다. 한쪽은 사람이었고 다른 한쪽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인간관계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알면 당신은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진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남을 미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귀한 에너지를, 따뜻한 마음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60이 넘고 70이 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착함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선택할 때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친절하면 안 되는 사람 5가지입니다. 둘째, 친절해도 되는 사람 3가지입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당신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절대 친절하지 말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함을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이 넘은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에게는 5살 아래 동생이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 동생을 챙겼습니다. 어릴 때는 형으로서 동생의 학비를 댔고, 청년이 되어서는 동생의 사업 미천을 마련해 주었고, 중년이 되어서는 동생의 아이들 대학 등록금까지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도움에 대해 동생이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고맙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형이니까 당연하지, 우리 형제인데 뭘 그래, 형은 여유 있잖아 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70이 넘어 김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동생은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형은 자식들이 있잖아 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말입니다. 그제야 김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친절이 동생에게는 당연함이었고 그 당연함이 권리가 되었고 그 권리는 결국 형제 관계마저 갉아먹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그룹에게는 이것은 특별한 호의라고 설명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 달 후 연구자는 두 그룹에게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특별한 호의라는 설명을 들은 그룹은 80%가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설명 없이 도움을 받은 그룹은 30%만이 도와주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당연화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받은 것이 특별하다고 인식할 때는 감사하지만 당연하다고 인식하면 권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한번 당연하다고 여겨진 친절은 다시는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중단되면 배신감을 느끼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함을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친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친절은 의무가 아닙니다. 친절은 선택입니다. 베푸는 사람이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의무로, 권리로,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첫째, 그들은 절대 먼저 베풀지 않습니다. 항상 받기만 합니다. 둘째,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친절이 중단되면 화를 냅니다. 마치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당신 자신을 소진시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10번 도와주면 11번째를 요구하고 100번 도와주면 101번째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당연함을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까? 당연함을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을 자격도 없는 것을 요구하고 받지 못하면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베푼 사람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친절을 베푼 사람이 오히려 원망을 듣는다는 것 말입니다. 당신이 평생 베풀어온 그 사람이 만약 당연함을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멈춰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베풀었습니다. 당신은 의무를 다했습니다. 아니, 의무 이상을 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그 친절을 쓸 때입니다. 멈추는 것이 미안하다고요? 죄책감이 든다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멈춰야 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친절을 누구에게 줄지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선의를 약점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박 과장은 3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동료가 힘들면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후배가 실수하면 자기가 책임지고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직장인의 도리라고 선배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승진 시즌이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과장보다 능력도 떨어지고 경력도 짧은 최 대리가 먼저 승진한 것입니다. 박 과장이 인사 과장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왜 자신이 아니라 최 대리가 승진했느냐고 말입니다. 인사 과장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과장님은 너무 착해요. 승진해서 사람을 관리하려면 때로는 단호해야 하는데 박 과장님은 그게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박 과장님은 안 시켜도 알아서 잘하시잖아요. 최 대리는 승진시켜줘야 일을 하는데 그날 박 과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선의가, 자신의 친절이, 자신의 헌신이 회사에서는 약점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회사는 자신을 계속 같은 자리에 두고 부려먹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협상 상황에서 친절한 태도를 보인 사람과 단호한 태도를 보인 사람 중 누가 더 좋은 결과를 얻는지 분석한 것입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친절한 사람은 평균적으로 30% 더 낮은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구자들은 상대방이 친절을 양보의 신호로 읽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친절한 사람은 더 밀어붙일 수 있다고, 더 요구해도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뒤에 이어진 연구 결과입니다. 참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친절한 사람과 단호한 사람 중 누구를 더 존중하느냐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호한 사람을 더 존중한다고 답했습니다. 친절은 약함으로, 단호함은 강함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의를 약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세상을 전쟁터로 봅니다. 모든 관계가 힘겨루기이고, 모든 대화가 협상이고, 모든 친절이 약점입니다.
이들에게 당신의 배려는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이고 당신의 양보는 당신에게서 더 많이 뺏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당신이 친절하면 친절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당신이 양보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셋째, 당신이 배려하면 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더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친절은 독입니다. 당신의 독이기도 하지만 관계의 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당신의 친절을 결코 친절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약점으로,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무언가로 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많은 것을 잃은 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의 선의를 존중하는 사람과 그것을 약점으로 보는 사람이다. 전자와는 친구가 될 수 있지만 후자와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정확한 통찰입니다. 선의를 약점으로 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당신이 아무리 친절해도 그들은 결코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무시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성입니다. 당신의 선의를 약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단호해져도 됩니다. 단호함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단호함은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나 친절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친절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친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단호해진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선의를 약점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단호함이 유일한 언어입니다. 그들은 친절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단호함은 이해합니다. 세 번째는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선생은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학교를 다녔고 함께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함께 가정을 꾸렸습니다.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그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이 선생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선생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5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1년 안에 꼭 갚겠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 선생이 넌지시 물어보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돈을 갚지 않았고 이제는 연락조차 잘 받지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최근에 들은 소식입니다. 그 친구가 새 차를 샀고 해외여행도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갚을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갚아야 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도덕적 면허 효과라는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다음에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실험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게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그룹 모두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을지 안 갚을지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부를 한 그룹이 돈을 갚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구자들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나는 이미 좋은 일을 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심리가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관계를 일방적으로만 봅니다. 자신이 받을 때는 당연하고 자신이 줘야 할 때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도움받을 때는 친구이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때는 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첫째, 그들은 항상 변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원래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 탓,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셋째, 그들은 관계를 저울질합니다. 책임을 지는 것보다
관계를 버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면 주저없이 관계를 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친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평생 착취하는 쪽에만 서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그가 권리를 주장할 때가 아니라 의무를 다할 때 드러난다. 얼마나 심오한 말입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권리만 주장합니다. 도움받을 권리, 이해받을 권리, 용서받을 권리만 말합니다. 하지만 의무는 회피합니다. 갚을 의무, 책임질 의무, 돌려줄 의무는 외면합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저 이기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당신이 도와준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요구해도 됩니다. 당신이 베푼 것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노력이든 말입니다. 요구하는 것이 미안하다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한쪽만 주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당신은 착취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베풀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존중 없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최 여사는 30년간 며느리 노릇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말을 듣고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모든 불만을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도리라고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어. 시집 와서 편하게만 살려고 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최 여사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참아도 시어머니의 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최 여사가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시어머니가 문병을 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최 여사를 걱정하는 말 한마디 없이 아이고 집안일은 누가 하냐. 나는 늙어서 못하는데 며느리가 아파서 큰일이 내라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최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30년간 자신이 참아온 모든 것이 허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며느리를 사람으로, 가족으로 존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 편리한 도구로만 여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이 부부 관계를 30년간 추적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부부의 대화를 녹음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혼한 부부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부부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존중의 언어였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의견이 다를 때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 말도 일리가 있어. 그런 생각도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때?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혼한 부부는 달랐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말이 안 통해. 당신은 이해를 못해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깎아내렸습니다. 연구자들은 말했습니다. 존중 없는 언어는 관계를 죽이는 독약이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도 존중 없는 말 앞에서는 무너진다. 존중 없이 말하는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상대방을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 자신에게 순종해야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존중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첫째, 그들은 명령조로 말합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왜 그렇게 못해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둘째,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상대방이 상처받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셋째, 그들은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친절은 더 큰 무시를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약함으로, 당신의 참음을 순종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친절하면 친절할수록, 참으면 참을수록 그들은 더 거칠게 말합니다. 그것이 존중 없이 말하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교양은 그가 높은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낮은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에서 드러난다. 존중 없이 말하는 사람은 교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존중하며 말하지만 자신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 아무리 친절해도 그들은 당신을 자신보다 낮은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존중 없이 말하는 사람에게 이제는 말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존중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말하는 것이 두렵다고요? 관계가 깨질까 봐 무섭다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이미 깨진 관계입니다. 형식만 남아있을 뿐 본질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지키기 위해 당신이 계속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친절은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주십시오. 5번째는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 선생에게는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였습니다. 정 선생은 평생 그 친구를 도왔습니다. 취직할 때 추천서를 써주었고, 결혼할 때 주례를 서주었고, 사업할 때 자금을 빌려주었고, 힘들 때마다 곁에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 선생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30년간 그 친구로부터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니, 고맙다는 말은커녕 정 선생이 힘들 때 한 번도 먼저 연락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작년에 정 선생이 큰 병을 앓았습니다.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퇴원해서 만났을 때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병원에 있었어? 몰랐네. 바빠서 연락 못 봤어. 그 순간 정 선생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만 더 이상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베풀 이유가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감사 표현과 관계 지속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10년간 수백 쌍의 관계를 추적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관계는 10년 후에도 90%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관계는 10년 후 10%만이 유지되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연구자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감사는 관계의 윤활유다. 감사가 없으면 관계는 마찰을 일으키고 결국 깨진다. 왜냐하면 베푸는 사람은 점점 지치고 받는 사람은 점점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발견은 이것이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이고 공감 능력이 낮고 타인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은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타인의 노력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세상에서 중심은 오직 자신뿐이고 다른 사람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배경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첫째, 그들은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언제 도움을 받았지? 라고 진심으로 의아해합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의 성취를 모두 자기 혼자 한 것으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은 없었던 것처럼 말합니다. 셋째, 그들은 베푸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여유가 있으니까라고 합리화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친절은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100번 도와줘도 그들은 101번째만 기억할 것입니다. 아니, 101번째도 없으면 100번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은망덕은 인간의 가장 추악한 악덕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받은 선의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선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은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의를 짓밟고 당신의 노력을 무시하고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에게 당신이 계속 친절을 베푼다면 당신은 그들의 배은 망덕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는 끊어도 됩니다. 오래된 관계라고요? 정이 들었다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정이 들었다고 해서 건강한 관계는 아닙니다. 관계의 가치는 기간이 아니라 질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은 관계는 질이 나쁜 관계입니다.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당신을 소진시키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는 끊는 것이 당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절대 친절하면 안 되는 사람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당연함을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 선의를 약점으로 보는 사람,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존중 없이 말하는 사람, 그리고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은 사람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도 친절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친절은 여전히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베푸는 것은 여전히 고귀한 행동입니다. 다만 그 친절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절은 모두에게 나눌 의무가 아닙니다. 친절은 선택해야 할 가치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 당신의 귀한 에너지,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어디에 쓸 것인지 선택하는 것, 그것이 60이 넘고 70이 되어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이제부터는 친절해도 되는 사람, 아니 친절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마음껏 베푸십시오. 이들과의 관계는 당신을 성장시키고 당신을 행복하게 하고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6번째는 선은 지키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강 선생은 회사에서 유명한 팀장이었습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엄격했지만 동시에 존경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강 선생은 명확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 선생은 일에 대해서는 철저했습니다. 마감 시간, 업무 품질, 책임감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입니다. 라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달랐습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물어봐 주었고, 실수를 했을 때는 질책하기 전에 이유를 들어주었고, 성과를 냈을 때는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신입사원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회사에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친 실수였습니다. 모두가 그 신입사원이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 선생은 달랐습니다. 그는 신입사원을 개인적으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실수는 분명 당신 책임입니다. 그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험이 부족해서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배움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다만 같은 실수는 2번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책임을 지는 방법입니다. 그 신입사원은 지금 그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강 선생의 70생신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장님은 제게 일과 사람의 균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칙은 지키되 마음은 따뜻하게, 그것이 진짜 리더십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건강한 경계와 관계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조사했고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명확한 경계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관계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구자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경계가 있으면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명확해진다. 명확함은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편안함을 만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계의 방식이었습니다. 냉정하고 차가운 경계는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고 존중하는 방식의 경계는 관계를 개선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되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선은 지키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원칙과 사람을 구분합니다. 원칙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하려 합니다. 규칙은 지키되 감정은 존중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첫째, 그들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공격성이 없습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정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셋째, 그들은 거절하면서도 관계를 지킵니다. 노라고 말하되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마음껏 친절을 베풀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당신에게 선을 그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받을 수 있지만 저것은 받을 수 없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명함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유명한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이야기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렸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웠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았습니다. 따뜻함을 나눌 수 있으면서도 서로를 해치지 않는 거리 말입니다. 선은 지키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적당한 거리를 압니다. 가까워질 수 있는 선과 멀어져야 하는 선을 압니다. 그 지혜가 관계를 오래 지속시킵니다. 선은 지키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소중히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선만 지키고 차가운 사람이거나 따뜻하지만 경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선과 마음을 모두 가진 사람은 드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솔직할 것이고, 당신을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도와줄 것이고, 당신의 한계를 존중하면서도 함께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당신도 그렇게 대하십시오. 그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7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오 사장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직원들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 사장은 한 가지만큼은 절대 어기지 않았습니다. 직원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월급이 늦어질 때마다 오 사장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월급이 10일 늦어질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10일 후 정확히 이 시간에 전액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 사장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10일이면 10일 정확히 그 시간에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한 번은 10일째 되는 날 오 사장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오 사장은 병원 침대에서 격리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월급 지급 잊지 마십시오. 제가 약속했으니까요. 그 일이 있은 후 직원들은 오 사장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직원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사장님이 우리와의 약속을 지켰으니 우리도 회사와의 약속을 지킵시다 하라며 말입니다. 지금 그 회사는 업계에서 가장 성공한 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신뢰 구축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말을 잘하는 사람과 협력하게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과 협력하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과 협력한 그룹은 초반에는 기대가 높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과 협력한 그룹은 초반에는 기대가 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도가 계속 상승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말했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행동이 말과 일치할 때 신뢰는 가장 강해진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행동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첫째, 그들은 할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꼭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들은 한 말을 지킵니다. 작은 약속이든 큰 약속이든 똑같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셋째, 그들은 못 지킬 것 같으면 미리 말합니다. 뒤에 가서 변명하지 않고 앞에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마음 놓고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당신에게 한 말을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이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실제로 도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에서 드러난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은 진정성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진정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좋은 사람인 척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좋은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귀합니다. 세상에는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도와줄게, 연락할게, 잊지 않을게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말한 것을 실행합니다. 약속한 것을 지킵니다. 그 신뢰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당신도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존중입니다. 8번째는 친절을 부담스러워하며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윤 선생에게는 후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회사 후배였는데 윤 선생이 은퇴한 후에도 가끔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한 번은 그 후배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 선생은 후배를 불러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배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후배는 고맙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도움을 받으면 선배님께 큰 빚을 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말 받아도 될까요? 윤 선생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기뻤습니다. 후배가 도움의 무게를 알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윤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고마워. 그 부담감을 아는 사람에게 나는 기꺼이 도움을 주고 싶어. 윤 선생은 후배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후배는 윤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받은 도움을 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윤 선생이 그럴 필요 없어라고 말했지만 후배는 고집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받은 것을 갚지 않으면 평생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꼭 받아주십시오. 윤 선생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부담스러워하고 그 부담을 갚으려 노력하는 사람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감사 표현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2가지 유형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도움을 받고 고맙다고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번째 유형은 도움을 받고 고맙지만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2 유형의 사람들이 이후 어떻게 행동하는지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대부분 도움을 갚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같은 사람에게 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90% 이상이 도움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다른 사람을 도왔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부담감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담감은 감사의 깊이를 보여준다.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은 그 도움의 가치를 안다는 뜻이다. 친절을 부담스러워하며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받는 것의 무게를 압니다. 도움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누군가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는 것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첫째, 그들은 도움을 쉽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요청합니다. 둘째, 그들은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셋째, 그들은 갚으려 노력합니다. 똑같이 갚지 못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보답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꺼이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친절을 소중히 여기고 기억하고 언젠가 돌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빚으로 표현된다. 그 빚을 갚으려는 노력이 진짜 감사이다. 친절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마음의 빚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으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말로만 고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빚을 느끼고 행동으로 갚는 것 말입니다. 친절을 부담스러워하며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평생 친구로 삼으십시오. 그런 사람은 정말 귀합니다. 세상에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부담스러워하기는커녕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의 무게를 압니다. 그 소중함을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받지 않고 정말 필요할 때만 받고 받은 것을 꼭 갚으려 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평생 갑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마음껏 베푸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절대 친절하면 안 되는 사람 5가지와 친절해도 되는 사람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대 친절하면 안 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당연함을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 선의를 약점으로 보는 사람,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존중 없이 말하는 사람, 그리고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친절은 낭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반대로 친절해도 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선은 지키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그리고 친절을 부담스러워하며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마음껏 베푸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60이 넘고 70이 되고 어쩌면 80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택입니다. 누구에게 친절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시간을 쓸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두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베풀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친절이 미덕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친절이 독이 된다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 자체가 해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더 착해질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착했습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현명해질 때입니다. 누구에게 친절할 것인지 선택할 때입니다. 이제는 선별할 나이입니다. 관계를 선별하고 친절을 선별하고 시간을 선별할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가치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관계에, 의미 있는 일에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평생 베풀어 온 친절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간 친절은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간 친절은 당신을 소진시켰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구분하십시오. 누가 받을 자격이 있고 누가 없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베푸십시오. 그것이 당신 자신에게 하는 진짜 친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친절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모두에게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친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만 베푸면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 아닌 사람에게 친절을 쓰느라 정작 나 자신에게 잔인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친절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60이 넘고 70이 되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 아닌 사람에게 소진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기를, 그리하여 남은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봄날의 추억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보다 더 편안해지길 바라며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